여러분, 혹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가슴 깊숙이 베이는 듯한 서운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헌신적으로 키웠건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가시 돋친 말뿐일 때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립니다. 남이라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위안하겠지만 자식은 끊어낼 수 없는 천륜이기에 그 고통은 더욱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명절이나 생일날 의무감에 억지로 찾아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서둘러 자리를 뜨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깊고 무거운 탄식을 내뱉습니다. 내가 대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며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괘씸한 마음에 분통을 터뜨리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괴로움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정약용 역시 가족과 멀리 떨어져 기나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깊은 애착과 그로 인한 참담한 번뇌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지독한 고독과 뼈를 깎는 서운함 속에서 마침내 자식과의 관계를 온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단단하고 위대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통하여 자식이 서운하게 할 때 우리의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자식의 태도마저 싹 변화시키는 세 가지의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품 안의 자식이라는 헛된 미련을 버리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과감히 떼어내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 서운함을 날 선 원망으로 가볍게 뱉지 않고 무거운 침묵으로 엄격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머나먼 강진으로 외로운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한양을 떠날 때 그의 아들들은 아직 학문이 무르익지 않은 젊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정약용은 처참한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이 행여나 좌절하여 엇나갈까 노심초사하며 끊임없이 가르침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부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라.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려라. 패족의 자식이라 하여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포기하지 마라. 그의 수많은 편지에는 아비의 애끓는 사랑과 조바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와 너무 멀리 떨어진 아들들에게 아비의 절박하고 반복적인 당부는 때론 잔소리로, 때론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답장이 뜸해지거나 아들들이 자신의 높은 기대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정약용 역시 피눈물이 나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사유 끝에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 애절한 마음이 오히려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부인이 보내온 낡은 치마를 잘라 만든 하피첩에 애틋한 글을 적어보내며 자식들을 향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학문 세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지만 묵직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식이라는 존재를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어떤 철학적 원칙을 굳게 세웠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지혜부터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품 안의 자식이라는 미련을 버리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봅시다. 자식이 번듯한 직장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려 독립을 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자식의 냉장고를 내 손으로 꽉꽉 채워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헌신적인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주말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지만 문을 열어주는 자식의 표정은 어딘가 탐탁지 않고 찌푸려져 있습니다. 엄마, 나도 바쁘고 피곤한데 왜 자꾸 와서 고생해? 우리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 자식의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한마디에
부모의 가슴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널 굶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희생하며 키웠는데 이깟 반찬 좀 힘들게 해왔다고 저리 귀찮아하고 면박을 줄까? 걷잡을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오고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어옵니다. 다음 명절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홧김에 매몰차게 말해보지만 진짜로 자식이 발길을 끊고 오지 않으면 어쩌나 속으로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이 바로 어리석고도 애처로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식이라는 존재에게 깊이 얽매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매일같이 받고 있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몸을 잠시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 나의 영원한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이 짧은 말은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하기 쉬우나 뜨거운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몹시도 어려운 잔인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세상에 태어난 그 경이로운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키워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따뜻하고 예쁜 옷을 입히며 자신의 빛나던 청춘과 쇠잔해가는 기력을 모두 자식의 밑거름으로 바쳤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주 은연중에 자식이 나의 분신이자 나의 소중한 일부이며 당연히 나의 통제와 조언 아래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나이를 먹고 성장함에 따라 세상과 부딪히며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세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갑니다. 부모의 맹목적이고 과도한 관심과 애정은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성장한 자식에게는 숨이 막히는 간섭과 억압적인 통제로 다가올 뿐입니다. 정약용이 강진 다산초당의 좁은 방에 머물 때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수백 통의 수많은 편지를 애타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비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 때문에 아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히 지시하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학문의 방향까지 극도로 세세하게 간섭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고 유배객이라는 처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들들은 아비의 그 드높은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거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실망과 찢어지는 서운함도 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을 뼈저린 고통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는 기나긴 번민 끝에 결국 자식도 나와는 다른 운명을 지닌 하나의 완전하고 독립된 인격 체임을 뼈아프게 인정해야만 이 끝없는 집착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식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결코 자식을 차갑게 외면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욕심을 비워낸 더 크고 성숙한 사랑의 위대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고 가꿀 때도 이와 완벽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리고 연약한 묘목일 때는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꺾일까봐 단단한 지지대를 세워 묶어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물을 주며 보살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 땅속 깊은 곳까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사방으로 굵은 가지를 뻗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지지대를 미련 없이 뽑아내고 뒤로 한 걸음 크게 물러서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만약 나무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지지대로 올가매고 있으면 나무는 그 끈에 묶여 오히려 성장이 심각하게 더뎌지고 상처를 입으며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복잡한 관계도 정확히 이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마음의 지지대를 과감히 거두고 그들 스스로 세상의 매서운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디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하고도 냉정한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을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자식이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내면의 은밀하고도 이기적인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며 이만큼 희생하고 해주었으니 자식도 커서 마땅히 나에게 이만큼의 효도와 애정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가 마음 깊은 곳에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주고받는 거래나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그 순수한 사랑은 자식이 무사히 어른으로 자라난 그 자체로 이미 그 위대한 목적을 완벽하게 다한 것입니다. 자식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자라 독립했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크고 무거운 숙제는 영광스럽게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치열한 삶의 무대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무대 아래의 관찰자나 따뜻한 관객의 시선으로 그들의 인생 연극을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거리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자식의 독립된 삶의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자식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자식 부부의 사적인 집안일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왈가왈부하며 간섭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 먼저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부모의 본능적인 마음을 입술을 깨물며 꾹 눌러 참아야 합니다. 너희가 충분히 어른이니 스스로 알아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겠지. 이 짧고도 믿음직스러운 한마디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지켜봐 준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고 오히려 부모의 그 넓은 마음을 우러러보며 더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의 행동에 섭섭함이 밀려오고 간섭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어 보십시오. 저 아이는 결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저 아이는 나와는 전혀 다른 운명의 길을 걷는 완벽하게 독립된 인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놀랍고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자신을 지켜보는 부모의 숨막히는 간섭과 기대에서 마침내 벗어난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향해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합니다. 명절 때마다 무거운 의무감에 짓눌려 억지로 찾아오던 무거운 발걸음이 어느새 부모가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지는 자발적인 그리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갈증을 느꼈던 자식의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던 통제의 손을 미련 없이 놓아버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둘째, 내 삶의 중심을 자식이라는 외부의 존재에게서 과감히 떼어내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완전히 옮기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조금만 주의 깊게 둘러보면 자신의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의 성공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자 자랑거리인 분들이 참으로 눈에 많이 띕니다. 자식이 이름만 대면 아는 좋은 명문 대학에 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번듯한 대기업이나 공직에 들어가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하며 기뻐하지만 반대로 자식의 삶이 작은 시련에 부딪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실패하면 마치 자신의 전체 인생마저 철저하게 무너진 것처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도 다른 화제는 일절없이 오직 잘난 자식 자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자랑에만 침을 튀기며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랑스러운 자식이 회사 일이 바쁘다는 흔한 핑계로 한 달이 넘도록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화려하고 과장된 자랑 뒤에 씁쓸하게 숨겨진 마음속의 텅 빈 공허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시리게 다가옵니다. 어스름한 저녁 홀로 남겨진 텅 빈 거실에 앉아 결코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뚫어지게 기다리며
아무런 흥미도 없는 텔레비전 채널만 의미 없이 멍하니 돌리고 있는 구분 등. 이것이 바로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모든 삶의 가치를 자식에게만 의탁해버린 부모의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위대한 학자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고립되고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과연 어떻게 꼿꼿하게 지탱했을까요? 그는 촉망받던 신하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죄인으로 몰려 벼슬길이 영원히 막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가장 참혹하고 절망적인 처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멀리 있는 자식들의 안위와 성공에만 목을 매고 자식들이 얼른 출세하여 유배지에 갇힌 자신을 구명해 주기만을 밤낮으로 애타게 기다렸다면 그의 섬세한 정신은 지독한 고독과 세상을 향한 원망 속에서 갈갈이 찢겨나가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삶의 중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관을 단정히 정제하였으며 흔들림 없는 자세로 고전과 경전을 자세히 읽고 붓을 들어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여 글을 쓰는 일에 무섭도록 몰두했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초라한 다산초당에 머물면서도 인근의 수많은 제자들을 훌륭하게 길러냈고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가 이토록 맹렬하게 학문에 매진했던 이유는 결단코 유배지에서의 남아도는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때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자신의 비참한 삶을 오직 스스로의 굳건한 힘으로 대지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띄운 수많은 편지에서 언제나 외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철저히 갈고 닦을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학문과 수양으로 온전히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처참히 몰락한 나를 결코 존중해주지 않는다. 이 추상 같은 가르침은 비단 당시 절망에 빠진 그의 자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정약용 자신에게 다짐하는 맹세이자 오늘날 자식에게 얽매여 스스로의 삶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조금만 서운하게 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타격과 우울감을 받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튼튼한 지지대가 오직 자식이라는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숨쉬게 하는 기쁨, 내 삶을 아프게 하는 슬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모든 가치가 전부 다 자식이라는 외부의 존재에게 단단히 묶여 있으니 자식이 미세하게 흔들리면 내 거대한 삶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취약하고 대단히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독립된 의지를 가진 완벽한 외부의 변수입니다. 내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외부에 내 소중한 행복의 열쇠를 온전히 맡겨두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서지는 모래 위에 내 위태로운 집을 짓는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늦기 전에 결단코 삶의 중심을 자식이라는 외부에서 나 자신이라는 내부로 완전히 옮겨와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 오로지 자식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향해 있던 맹목적인 시선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늙어가는 육신과 영혼에게로 따뜻하게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젊은 시절부터 꼭 한 번쯤 배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깊이 물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이라는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희생하느라 기억 저편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겨 묻어두었던 나만의 찬란했던 꿈과 열정을 이제는 당당하게 밖으로 꺼내어 켜켜이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레 겁을 먹고 체념하며 이렇게 핑계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 늙어 빠진 이 나이에 주책맞게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냥 자식들이나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거나 쳐다보면서 조용히 숨죽이고 사는 게 노년의 분수지.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유배지의 정약용을 머릿속에 뚜렷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학의 집대성이라는 엄청난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은 그가 권력의 중심에 있던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세상 모두가 생각했던 유배지에서의 쓸쓸하고 고달픈 노년 시절에 이룩한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달력에 적힌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 자신만을 위한 주체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때란 우리 인생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무리해서 시작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우 소박하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텅 빈 나의 일상을 단단하고 촘촘하게 채워줄 나만의 작은 규칙과 습관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 일찍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네 산책로를 활기차게 걷는 것, 오후에는 조용한 도서관에 가서 평소 제목만 보고 지나쳤던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보는 것, 집 근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생명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어릴 적 동경했던 그림이나 서예를 배우거나 서투르지만 악기 같은 새로운 취미를 문화센터에 등록하여 꾸준히 배우는 것.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것이라면 다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행동을 하는 시간이 오직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쓰이는 이기적이고도 거룩한 시간이며 내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살찌우고 위로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히 나만의 세계에 깊이 몰두하여 하루하루를 충만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자식을 향한 무거운 집착과 서운함의 감정은 마치 아침에 뜨거운 햇살에 밤 안개가 흔적도 없이 거치듯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자식이 며칠 동안 무심하게 전화를 하지 않아도 나는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한 내 할 일들로 충분히 바쁘고 또 즐겁기 때문에 자식의 연락 유무에 크게 괴념치 않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오히려 주말에 자식이 불쑥 찾아온다고 전화를 하면 어쩌지? 엄마가 오늘은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바쁜데 내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웃으며 가벼운 농담을 던질 수 있는 단단한 내공과 여유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극적인 변화는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자식에게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아무런 취미도 없이 오직 자신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숨막힘과 무거운 부담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부모의 그 높은 기대치에 어떻게든 부응해야 한다는 짓누르는 압박감, 늘 희생만 하신 늙은 부모를 내가 책임지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오히려 부모를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자꾸만 피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생기가 넘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식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는 부모를 향해 대단히 깊은 존경심을 우러러 느끼게 됩니다. 항상 챙겨주어야 할 것 같아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 같았던 늙은 부모가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진지하게 구하고 싶은 가장 든든하고 멋진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로 당당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무너진 중심을 나 스스로 바로 세우는 이 주체적인 일이
나를 우울증과 고독에서 구원하고 동시에 멀어졌던 자식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회복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도 가장 확실한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서운함을 선 원망의 말로 가볍게 뱉어내지 않고 무겁고도 깊은 침묵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무서운 무기는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쓰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친밀하고 만만한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방심하여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말의 비수를 거침없이 던집니다. 자식이 무심코 툭 던진 철없는 말 한마디에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게 상처받고 그 억울함과 서운함을 참아내지 못해 부모 역시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더욱 모진 말로 자식에게 뼈아프게 응수하고 맙니다. 내가 입을 건 못 입고 먹을 건 못 먹어가며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는 커서 장가가더니 내 마누라랑 내 새끼만 중요하고 널 낳아준 애미애비는 아예 안중에도 없지?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에 통제력 없이 마구 쏟아낸 이런 원망 섞인 거친 말들은 엉킨 털실 같은 현재의 상황을 좋게 해결하기는커녕 활활 타오르는 불난 집에 양동이로 기름을 들이붓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식 역시 부모의 거센 비난과 공격에 반성하기보다는 본능적인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가시를 세우게 되고 서로의 가슴속 깊은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잔인하게 남기며 둘 사이의 관계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감정이 조금만 격해지면 나온 말을 이성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독사처럼 쏟아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차오른 순간의 억울함과 뜨거운 분노를 그저 말이라는 가장 쉽고 빠른 배설구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소해버리려는 인간의 얄팍하고도 어리석은 본능적 충동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일찍이 인간의 학문과 인격 수양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신독이라는 개념을 뼈에 새기듯 매우 강조했습니다. 신독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어두운 방에서도 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흐트리지 않고 엄격히 삼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신독의 적용 범위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것에만 좁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친 듯이 일어나는 감정의 거친 요동을 가장 무섭게 경계하고 특히 뇌를 거치지 않고 입 밖으로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을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다스릴 것을 제자들과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주문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눈물겨운 편지에서 말의 무서움에 대해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말이란 한 번 내 입술을 떠나 밖으로 나가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네 마리의 말이 끄는 훌륭한 마차로도 결코 뒤쫓아 잡아올 수 없다. 말을 입에 머금고 하기 전에는 내가 그 말의 완전한 주인이지만 일단 말을 내뱉고 난 후에는 도리어 그 말이 나의 무서운 주인이 되어 나의 목을 조르고 내 운명을 옭아맨다. 당대의 천재라 불리던 정약용 역시 우리와 똑같이 피가 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기에 적막한 유배지에서 억울하게 떨어진 자신의 처지와 세상에 대한 지독한 원망이 활화산처럼 불일 듯이 일어날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하여 사지로 몰아넣은 비열한 정적들, 자신이 권력을 잃자 안면을 싹 바꾸고 철저히 외면해버린 배신자 옛 친구들, 그리고 아비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들들에 대한 피를 토하는 섭섭함이 그의 가슴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감정을 결코 함부로 입 밖으로 소리내어 내뱉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서운함이 가슴까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차를 달여 마시며 요동치는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고 묵묵히 붓을 들어 먹을 갈고 글을 써내려가며 그 탁한 감정을 투명하게 정화했습니다. 무겁고도 깊은 침묵 속에서 오직
자신의 어지러운 내면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그 분노라는 감정의 실체를 두 눈 뜨고 직시함으로써 자칫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었던 그 위험한 분노의 불길을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학문적 창조의 에너지로 눈부시게 승화시킨 것입니다. 자식의 무례하거나 무심한 태도에 가슴 시린 서운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 때 우리는 반드시 정약용이 보여준 이 엄숙하고도 숭고한 침묵의 자세를 온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식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밀려오고 내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의 말이 목구멍 끝까지 턱 밑까지 차올라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을 때 제발 딱 3초만 입술을 꽉 깨물고 다물어 보십시오. 그 고통스럽게 참아낸 3초의 짧은 침묵이 파국으로 미친 듯이 치닫는 당신과 자식의 소중한 관계를 구원하는 기적의 생명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억울한 말을 속으로 꾹꾹 눌러 참아 화병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맹수처럼 날뛰는 감정의 뜨거운 불길에 이성이라는 아주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어 불을 끄는 매우 고차원적이고 이성적인 자아 통제 행위입니다. 튀어나오려는 말을 억지로 삼켜내고 속으로 길고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내 요동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 때문에 몹시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저 아이의 차가운 태도와 무심한 말에 내 자존심이 큰 상처를 받았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을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언어의 형태로 표출하지 않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아서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한 격렬한 폭풍우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뱉어버린 말은 평생 가슴을 치는 후회를 남기지만 입술을 깨물며 침묵으로 속으로 삼켜낸 쓴 감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에서 숙성되어 빛나는 지혜의 결정체로 아름답게 발효됩니다. 만약 서운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병이 날 것 같고 반드시 자식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만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반드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격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고 이성이 맑아진 평온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때도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원망과 찌르는 듯한 비난의 화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그따위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너 중심의 화법이 아니라 내가 어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니 엄마 아빠 마음이 참으로 슬프고 많이 서운했단다. 라는 식으로 내 감정만 전달하는 나 중심의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나의 솔직하고도 아픈 감정만을 담담하고 진실하게 전달할 때 자식도 부모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겹겹이 친 방어벽을 스르르 허물며 부모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비로소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가장 무섭고도 압도적인 가르침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부모의 묵직한 침묵 그 자체입니다. 자식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잘못하거나 이기적으로 무심하게 행동했을 때 속으로는 은근히 양심에 찔려하며 부모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불같이 화를 내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쏟아부으면 자식은 속으로 안도하며 오히려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시작이네 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지만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무런 책망의 말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온하며 의연한 태도를 굳건히 유지하면 자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묘한 두려움과 거대한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침묵하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자신의 옹졸한 잘못을 스스로 뼈저리게 돌아보게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모의 그 넓고 깊은 바다 같은 그릇에 완전히 압도되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무례한 태도를 황급히 고치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내뱉는 100마디의 시끄러운 잔소리나 윽박지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울림을 영원해주며 어긋난 자식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변화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이 유배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피눈물로 길어올린 지혜를 빌려 믿었던 자식이 우리를 뼈아프게 서운하게 할 때 우리가 현실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3가지 행동 원칙에 대해 아주 깊고 세밀하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지나온 고단한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찬찬히 그리고 연민의 눈길로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부모라는 이름의 그 십자가처럼 무겁고도 거룩한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는 쓴 나물이 들어가도 자식의 입에 따뜻한 쌀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저절로 배가 부르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으며 밤새 자식이 열이 펄펄 끓고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아프기를 신불에게 눈물로 간절히 빌고 또 바랐습니다. 내 피와 살을 깎아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만이 부모로 태어난 자의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이라 굳게 믿으며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청춘을 다 바친 그 처절한 헌신의 끝에 우리에게 훈장처럼 남은 것은 자식에 대한 끊어낼 수 없는 지독한 집착과 그 집착의 뿌리에서 독버섯처럼 파생되는 서운함이라는 피가 철철 나는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그 보이지 않는 가시덤불에 갇혀 스스로의 가슴을 찌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가슴마저 아프게 찌르며 서로가 서로를 핥히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리석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영혼을 갉아먹는 그 끔찍한 고통의 사슬을 누구의 손도 아닌 바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약용이 혹독한 유배지의 밤하늘을 보며 우리에게 알려준 이 3가지 귀중한 지혜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처세술이나 대화의 기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핏줄로 얽히고 설켜 가장 풀기 힘든 인간관계의 복잡한 본질을 꿰뚫는 위대한 철학이며 상처받은 나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하고 나아가 자식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차원 높고 숭고한 인생의 해법이자 진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었던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 꾹꾹 눌러 새겨봅시다. 내 배 아파 낳았지만 자식은 결코 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소유물이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그들만의 고유한 운명과 무거운 인생의 과제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아주 고귀하고 독립된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특권을 내세워 자식의 삶에 너무 깊숙이 그리고 무례하게 개입하고 간섭하려 할 때 자식은 온전한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으로 날아오르지 못한 채 추락하고 우리는 쓸데없는 간섭 끝에 돌아오는 원망으로 인해 깊은 상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움켜쥐고 있던 내 마음의 끈을 아주 과감하고 느슨하게 스르르 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한 걸음 멀리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어버린 다 큰 자식을 향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완벽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숨죽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비로소 숨막히던 자식은 크게 심호흡을 하며 자유를 느끼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부모를 향해 자발적이고도 깊은 애정의 손길을 기꺼이 먼저 내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깊이 사유했던 원칙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한 번뿐인 내 귀중한 인생 연극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나버린 썰렁한 빈 둥지에 홀로 남아 떠나간 어린 새들을 속절없이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눈물 찢는 나약한 짓은 이제 오늘부로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조용하고 텅 빈 시간과 넓은 공간을 자식이 떠나버린 허전한 빈자리, 결핍의 공간으로 우울하게 인식할 것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찬란하고도 위대한 자유의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180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녹슨 내 영혼에 다시 기름을 치고 나를 진정으로 기쁘고 설레게 하는 일들을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열렬히 사랑할 때, 그리고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나만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꽉꽉 채워 살아갈 때, 비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내 위태로운 삶은 마침내 대지 깊숙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굵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나의 완벽하게 독립된 삶, 자신의 일을 하며 스스로 내면의 빛을 발산하는 나의 당당하고 멋진 노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자식에게 세상 그 어떤 위인의 전기보다 더 큰 감동과 더 없는 존경의 대상이 되며, 자식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오는 어떤 치졸한 서운함도 결코 내 마음의 평화를 깰 수 없는 무쇠처럼 단단하고 경이로운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긴 셋째 원칙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자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고 서운함과 억울함, 분노의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것을 여과 없이 거친 입 밖으로 내뱉어 서로를 찌르지 말고 태산같이 무겁고도 깊은 침묵으로 나의 끓는 속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안에 있는 혀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살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전장을 누비는 가장 날카로운 강철 칼보다 상대방의 영혼에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잔인하게 남깁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깝고도 편안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엄청난 무게를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조심스럽게 여겨야만 합니다. 자식이 철없이 당신을 서운하게 하고 무례하게 굴더라도 순간적으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날뛰는 감정에 무방비로 휩쓸려 험한 비난의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꾹 참고 입을 굳게 닫은 채 널뛰는 마음을 차갑게 가라앉히는 그 위대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천박한 감정의 꼭두각시 노예가 아닌 내 삶과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위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는 우리의 고요하고 의연한 침묵은 수백 마디의 논리적인 훈계나 소리 지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여 자식 스스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뼈저리게 뉘우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훌륭한 최고의 훈육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질긴 인연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오묘하고도 한없이 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깊고 잔인한 상처를 아주 쉽게 주고받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지독한 애증의 굴레, 신이 내린 형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묶인 그 꽉 조여진 굴레를 억지로 힘을 주어 풀려고 아등바등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매듭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숨이 막히도록 더 단단하고 지독하게 옥죄어 올 뿐입니다. 정약용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캄캄한 유배지의 뼛속까지 시린 고독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그 진리처럼 우리는 이제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부질없는 집착의 끈을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고 나의 흔들리는 중심을 단단히 세워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고요하고 평정심 있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과 자식을 관조하는 그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지혜를 겸허히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에게 뼈아픈 서운함을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그 아이들을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미치도록 열렬히 사랑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며 바쳤던 그 눈물겨운 희생과 숭고한 사랑은 결코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며 한치도 틀리지 않은 가장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식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으니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낡은 방식을 마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며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뀌듯 억지스럽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넓고 성숙한 방향으로 진화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절묘한 타이밍이 우리 인생에 온 것뿐입니다. 바라건대 오늘부터 당장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위대한 3가지 원칙을 여러분의 남은 삶의 궤적에 아주 조용하고도 묵묵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소중한 자식과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자식에게 빼앗겼던 시선을 거두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가엾은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날선 비난의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무거운 침묵을 지키십시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처음 이 원칙을 실천할 때는 마치 큰 옷을 입은 것처럼 몸에 맞지 않고 어색하며 마음 한구석에 찬 바람이 부는 듯 견디기 힘든 헛헛함과 외로움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이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며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여러분은 예전에는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호수처럼 잔잔하고 놀랍도록 평온해지고 자유로워진 여러분 자신의 눈부신 내면의 변화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더라도 어느 불현듯 다가온 순간 집착을 버리고 한없이 평온하게 변화된 여러분의 멋진 태도에 무의식적으로 조응하여 여러분을 대하는 자식의 딱딱했던 태도와 눈빛 역시 봄눈 녹듯 부드럽게 싹 바뀌어 있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아름다운 순간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질 눈부신 남은 삶이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에 무겁고도 슬픈 짐에 짓눌려 고통받지 않고 그 모든 집착의 굴레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 오직 온전히 여러분 자신만의 아름다운 빛깔로 찬란하고도 눈부시게 빛나기를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서운함이라는 검고 무거운 어두운 구름을 오늘부로 시원하게 다 걷어내시고 정약용의 지혜와 침묵이 가져다주는 평온이라는 그 끝없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매일매일 가득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이 긴 이야기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몰래 상처받고 오랜 세월 홀로 지쳐 눈물 흘리던 여러분의 마음 아주 깊은 한구석에 작지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고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깊은 통찰의 씨앗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